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학생들은 왜 모의고사 공부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유형서, 센이나 알펜 같은 문제집들이 있죠.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이런 문제들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참고가 되는 문제들이 바로 다 모의고사 문제들이에요. 그런 유형서들에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온 최근 상황의 문제들뿐만 아니고 수능이 한 1993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한 30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30년 동안 누적되어 온 수능 모의고사 문제들과 거기에 더불어 사관학교 문제들까지 이제 오래돼서 더 이상 수능에서 쓰이지 않는 오래된 좀 올드한 문제들이 문제집 유형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그렇다는 건 그런 유형서를 풀기 전에 그 유형서들의 모태가 된 그런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의 베이스가 된 모의고사 문제부터 푸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바로 문제의 질입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최소 몇십에서 몇백 명이 넘는 수학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만드는 문제들이에요. 질적 완성도가 매우 높은 편인 거죠. 자, 물론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있죠. 수능 내시는 분들. 그분들의 문제들보단 질이 떨어지긴 해요. 왜냐면 인원수가 더 적으니까. 근데 그럼 문제집 회사들이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들을 변형해서 계산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한 문제를 좀 쪼개요. 분리시켜서 간소화시킨 문제들을 만들거나 두 문제 이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반토막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걸 문제집에 재배열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만들다 보면 원래 완성도가 높았던 문제들이 갑자기 지저분해지기 시작해요. 막 계산이 엄청 복잡하다던가 문제가 갑자기 개념이 들어가다가 말다던가 그냥 뭔가 뚝 끊긴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짜증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밑도 끝도 없이 문제집들에 배열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학생들이 풀면서 안 풀리면 스스로 실력이 없다고 느끼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자, 자신감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옆에 친구는 푸는데 나는 그 문제집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집을 못 푸는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 볼 여유도 없어요. 그냥 못 푸는 자신이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일명 아이들 말로 찐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난 수학을 못하는구나. 그런데 웃긴 건 그 문제들을 푼 학생들이 그 대부분 풀이를 외워서 풀기 때문에 문제를 푼 척을 한다는 거죠. 학원에서 배웠던가 그냥. 자, 시험 보면 그래서 거기서 거긴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난 쌤은 풀 수 있으니까, 난 RPM은 풀 수 있으니까, 난 블랙라벨 풀었으니까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해요. 심지어 학원에서는 센 반, 블랙라벨 반, 실력 정석 반 이런 식으로 아이들 스스로 그 문제집 못 풀면 상위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애초부터 그 문제집의 질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말해봤자 아이들이 믿질 않는 거죠. 왜냐면 옆에 친구 푸니까, 자기 못 푸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개념을 제대로 공부해도 안 풀리는 문제집이 있다고 친다면 그게 정상이겠어요? 근데 유형서들은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런 쓸데없는 문제집 서열로 자존감 지키는 것이 수학 공부는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냥 문제를 푼다로 보이겠지만 학생들 스스로는요, 자신이 푸는 문제집으로 자기들만의 어떤 서열이 매겨져요. 제발 그런데 힘 빼지 마시고요. 진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고3 가서 진짜 뼈저리게 후회해요. 저는 그래서 수학 문제집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근데 최대한 기초, 기본적인 개념적인 문제들을 많이 익히는 문제집은 진짜 필요하는데 유형 문제집은 도대체 왜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문제를 외워서 푸는 학생들이 대부분 90%예요. 자, 개념들을 잘 조합시킬 수 있는 질 좋은 문제들로 공부를 해야 개념을 공부한 보람이 있죠. 나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공부를 해야 수학이 재밌어지죠. 그냥 모두 다 외워버릴 심산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무슨 수학 공부가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생들이 수학을 재미없어 하는 거죠. 심지어 잘하는 친구도 수학을 재미없어해요. 심지어 외워서 푸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질적인 완성도가 높은 문제라면 그 외울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집이라고 소문만 나면 그 문제집 열심히 풀면 수학 잘할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잖아요. 제발 그것 좀 믿지 좀 마시고 빨리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수력충전이라는 책 있죠. 제가
뭐 개념서 소개할 때도 말씀드린 수력충전 같은 책, 그 책들을 가지고 기초 개념 문제집인데 초등이 하는 고등 선행 문제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집 회사가 초등을 위해서 고등 문제집을 만들어요? 벌써 상식 밖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건요. 근데 누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초등 시장에서 먹힌다는 거죠, 지금 어머님들한테. 그냥 초등이 고등 수학을 해야 한다고 전제를 깐 다음에 얘가 어떤 문제집을 푸는 게 좋겠지 하다 보니까 아, 초등이 하는 고등 문제집이 수력충전이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가 나온 거겠죠, 아무래도. 어쩌다가 수력충전이라는 책이 초등학생을 위한 고등 수학 문제집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자, 학생들에게 개념만으로 충분히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자꾸 수학을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싶으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고3이나 재수생들한테 야, 개념만으로 수능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솔직히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개념만으로 수능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제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수능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제가 과거 수능 치르던 90년대엔요. 딱히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40대, 50대 분들 계시죠? 그분들 수학 공부하면 못 떠오르세요. 정석 생각나잖아요. 그죠? 영어 하면 뭐 생각나세요? 성문종합 영어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저희 그런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자료가 많지도 않았고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럼 그때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학원을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의 편차가 굉장히 심했죠. 그렇게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니 문제집 한 권이라도 더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그때는 유형서가 됐든 뭐가 됐든 문제집 한 권 달달달 볶는 게 저희 일이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로 수능이 30년을 맞이해요. 자, 대략적으로 따져볼게요. 자, 3학년만 생각해봐도요. 3, 4, 6, 7, 9, 10 수능 이렇게 7개로 30문제씩 매년 새롭게 제작이 되고 있어요. 질 좋은 문제들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고3에서만 그래서 210문항 정도가 매년 새롭게 출제가 되고 있고, 자, 벌써 그 기간이 30년이잖아요. 그러면 6,300문항 정도 돼요. 뭐 수능 두 번 본 세대도 있긴 하지만 그걸 다 제외시키고 일단 대략 6,300문항이 아주 질 좋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추가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까지 따지면 대략 그 모의고사만 7,200문항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더해지면 13,500문항 정도 이상이 일단 질 좋은 문항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사관학교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까지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널려 있어요. 온라인상에 널려 있고 언제든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질 좋은 문제들만 가지고 풀어도 3년이 후딱 지나가요, 진짜로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시중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용하시란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런 문제집 같은 유형 문제집에 기댈 필요가 전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자, 저는 솔직히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이제 문제집 회사들한테 돌 맞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아, 뭐 광고를 올려다가 안 오고 뭐, 그저 멀어지고 있죠, 지금요. 그죠?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제가 진짜 한 18년, 19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바로 제대로 그냥 소신 있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 문제집에서 광고 안 해도 돼요. 상관없으니까 제발 좀 학생들 모의고사로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네 번째로는요. 난이도의 신뢰성이에요. 전 이게 정말 심각하다 생각하는 게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집들 풀다 보면요. 문제집들의 대표 유형, 뭐 중문제, 상문제, 뭐 하문제, 뭐 심화 문제, 서술형 문제, 뭐 단계도 뭐 A, B, C 단계,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아주 자기들 입맛대로 그냥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형형색색 난리를 해놨어요. 그냥 보면. 근데 아니, 그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아, 자기들이 뭔데 그렇게 정해요? 가끔 보면 심화 문제라고 하는데 되게 쉽게 풀린 것도 있죠. 또는 쉽다는 문제인데 되게 어렵게 풀린 것도 있을 거예요. 학생들마다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마다 성취도가 다른데 그거를 그냥 상, 중, 하 이렇게 나눠버리면 하 문제 안 풀린 친구는 자존감이 올라가겠어요? 수학 공부할 맛이 안 나죠. 전 그런 난이도 가이드를 왜 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대략적인 범주 좀 크게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냥 문제집 회사들은 그 정도가 가이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문제를 못 풀면 뭐 자기들끼리 또 찐따라고 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난 쓰던 게 푸는데 너 못 풀지? 이런 식이고, 나 어려운 문제 푸는데 너 무슨 문제 풀어? 너 수력충전 풀어? 뭐 제 과학과 학생들이 맨날 하는 말이죠. 선생님 창피해서 절대 수력충전을 수업시간 또는 자습시간에 꺼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겉표지 뜯어온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했더니 아니 창피해서 못 꺼내놓겠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문제집 가지고 서열화 시켜버리니까
아니 또 어려운 문제집 샀다가 또 안 풀면 또 어머님도 그러시잖아요 또. '아 우리 애는 왜 또 이거 못 풀지? 왜 바보 아니야 또? 다른 애는 또 푸는데?' 이렇게 또 걱정하시죠? 자 이런 현상이 지금도 주변에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외워서라도 풀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창피당하기 싫으니까. 그건 인간의 기본적 본능 아닌가요? 아는 척을 해서라도 자기가 이거를 '아 나 이거 풀어 봤어.'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습관이 정말 초등 아니면 중등 때부터 어릴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자 문제집 회사가 그런 의도로 문제집을 만들었든 만들지 않았든 그런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문제집 회사들이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걸 더 잘못 이용하죠. 마케팅으로 사용하잖아요. 무슨 1 등급 책상에는 무슨 책이 있다느니 그렇게 광고하고 있고. 근데 저는 저거 볼 때마다 웃긴 게 저는 제 1 등급 맞는 학생들 그런 문제집 풀려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근데 모의고사만 가지고 닥달해 가지고도 분명히 1 등급 나오는데 아무리 자유무한 경쟁 사회라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집 회사가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여론몰이잖아요 이건요. 잘 모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등쳐먹기 딱 좋은 거죠 문제집 회사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악질적이고 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심판을 내고 있죠. 그 매년 무슨 뭐 "몇만 부 팔렸네." 이러면서 뭐 "베스트셀러가 됐네." 그러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문제집 회사 문제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새로 수능 문제 1-2 개 딱 추가시켜 놓고 끝내 버리면서 그걸 몇십 년 동안 우려먹고 있는 건데 지금. 그거 심판이라고 팔아먹으면 좀 양심이 있으면 금액이라도 싸게 내놓으시던가. 아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집 살짝 바뀌어서 원자재가 올랐다는 게 가격은 더 올라가요 어차피 또.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집 회사들은 좀 초심을 잃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전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모의고사는 그런 거 완벽하게 해결하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누가 정한 상하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직접 풀고 그 푼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로 나온 통계치로 정답률이 매겨지고 그 정답률과 오답률이란 걸 가지고 우리는 '아 내가 이 전국에 이 정도 학생들이 이만큼 모르는 걸 내가 지금 모르고 있구나. 아 그럼 내가 개념이 부족한가?' 이렇게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모의고사 문제들이라는 거죠. 물론 모의고사 문제도 2 점, 3 점, 4점 이렇게 구간이 있어요. 근데 3 점도 어려운 3 점이 있고요. 4 점도 쉬운 4 점이 있어요. 30번 문제도 4 점이고 그다음에 적당히 쉬운 문제도 4 점이니까 아니 똑같은 4 점인데 자기가 그 정답률이랑 오답률 보고 판단하면 되죠. '아 이게 진짜 해례 문제구나. 정말 어 극심한 문제고 극킬러 문제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살짝 지금 힘들면 '아 무리구나. 나중에 풀어야겠다.' 하고 접어놔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조절하면서 풀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 문제만큼 그게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문제집은 또 없다는 거죠. 또한 그 유형서를 많이 푼 친구들이 나쁜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자, 풀 때 뭐 상문제, 도전 문제, 최고 난이도 문제 이렇게 써 있으면 그 문제 겁먹어서 안 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형서를 많이 연습하던 친구들이 벌써 습관이라는 게 몸에 배 가지고 모의고사 풀어봐 이렇게 주면요. 3 점짜리는 꽤나 푸는데 4점 딱 나온 순간 쉽든 어렵든 그냥 생각도 안 해요. 무조건 안 풀려고 그래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나쁜 습관이 생겨 버려요. 그래서 저는 제발 유형서 풀기 전에 모의고사부터 풀었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는 그래도 구간이 좀 널찍널찍하니까 '아 굳이 4 점도 쉬운 게 있구나.'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고 '꼭 상이라고 어려운 건 아니구나.' 이렇게 또 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형서부터 풀기 시작하면은 꼭 아이들이 꼭 그런 나쁜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 벌써 겁부터 먹고 안 풀려고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좀 문제를 좀 자신감 있게 풀어야 되는데 이 중학교 때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좀 고등학교 때는 문제집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3-4점 이런 점 몇 점짜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도전하는 연습을 자꾸 푸셔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자꾸 만나야 겁없이 달려드는 학생이 되고 그래야 수학을 또 좋아하게 되고 잘하게 되는 거죠. 자, 5 번째로 교육 제도가 바뀌어도 문제의 클래스는 영원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말들이 많죠. 앞에서 지금 모의고사 제 문제의 질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중학교 1 학년 학생들부터 뭐 서술형 수능이 도입되네 마네, 뭐 고교학점제가 실행이 되는데 어떻게 절대평가가 되네 마네 참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많이들 내놓고 있죠. 근데 저는요 이게 정말 웃긴 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개정을 한 4 년, 5 년마다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요즘 무슨
개정되는 게 1년마다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들은 더 지치고 이건 무슨 아주 컨설턴트들만 아주 신나는 세상이 돼 버렸어요. 저도 상담사로 전업을 해야 될까 봐요. 그런데 이렇게 요동치는 입시 시장이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맨날 역대급 말들은 많지만 사실 5년 전만 해도요. 국어학원들 망한 게 일보 직전이었어요 다. 진짜 국어학원들 막 진짜 숨 넘어가려고 할 때 영어가 절대평가로 딱 바뀌면서 수능 변별력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수능 변별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과목이 주요 과목 중에 국어 수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어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 갑자기 모세의 기적처럼 국어학원들이 떡상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 봐 보세요. 국어학원 안 다니는 학생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정말 뭐 갑자기 정말 한순간에 일어나니까 뭔가를 예측한다는 것도 되게 웃긴 거고.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전에 이제 수능 치기가 바뀌면서 수능 특강이 70%가 연기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교육부에서. 자, 그랬을 때 학원들이 울상을 줬어요. 왜냐? 70%나 수능 특강에서 나와? 수능 특강은 EBS에서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다 학원을 관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 학원 관뒀다가 갑자기 이제 3월 5편을 본 다음에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다시 다 학원으로 복귀했어요. 왜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1, 2, 3등급 이렇게 등급은요. 그 수능 특강 70% 연계된 데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고 안 나온다는 30%에서 등급이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학원 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일이 진짜 많았어요. 과거에도. 정말 이거 다 말씀드리면은 하루 종일 말씀드려도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쯤에서 끝내고. 근데 이게 모의고사 문제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도 나름 경력이 되니까 진짜 행렬, 뭐 최근에 다시 들어온다고 하죠. 행렬부터 1차 변환, 공간 벡터 이런 것들이 수능에 존재하던 시기부터 저는 일단 고3들 재수생들을 가르쳐 왔거든요. 자, 그 당시도 뭐 행렬 빠지네, 삼각함수가 빠지고 들어오네 이런 말이 엄청 많았을 때 입시가 바뀌어도 내신과 수능에는 항상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뭔가 살짝 들어왔다 빠졌다는 분명히 있지만 센수학 문제가 그대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기존에 잘 만들어진 그런 모의고사 형태 문제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 아무리 입시장이 바뀌어도 지금 나와 있는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들이 질이 전 세계로 봤을 때도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에요. 이걸 하버드 애들도 못 푼다고 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저희 나라 이 교육계는 한 번에 크게 바뀌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집단이에요. 뭐 이런 말도 있죠. 한국에서는 제일 보수적인 집단 두 곳이 군대랑 학교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두 가지 얘기를 조합해 보면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자,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해 보면 기존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기반으로 다시 재배열되고 시작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게 서술형 평가가 됐든 아니면 절대평가제로 바뀌든 현재 지금 쌓아놓은 아주 질 좋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다 내팽겨치고 새롭게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해놓은 것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버릴 리가 저는 없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제도가 되어도 이렇게 막 정신없을 때는 모의고사 문제들처럼 질 좋은 문제들로 이렇게 실력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로 제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섯 번째가 일곱 번째 이거네. 아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장점이 너무 많아요 이게 모의고사 풀이가. 돈도 안 들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 심화 문제 있잖아요. 그 내신 심화 문제는 대부분 다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에요. 센수학 변형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 두 가지 장점 더 추가되죠. 거기다가 보통 센수학 어려운 거 있으면 C단계 같은 거 풀려면 뭐 인간 결제하던가 아니면은 뭐 몇몇 선생님한테 물어보던가 이래야 되는데 학원에 기대던가 그래야죠. 근데 홍콩하는 친구나 아니면 학원 다니더라도 집에서 찬찬히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니 모의고사 문제 풀다가 제가 그 위에 말했죠. 몇 년도 몇 번 문제 검색해 보시면 진짜 요새 유튜브, 네이버, 그다음에 뭐 칸다 같은 어플도 있죠. 그죠? 진짜 해설이 널렸어요. 근데 그 해설이 잘 보시면 너무너무 대단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선생님의 풀이가 무조건 옳은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야, 내가 짱이야. 내가 최고 내 말만 들어. 그럼 서울대 갈 수 있어.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왜요? 진짜 대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실력 있는 친구도 많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는 유튜브란 어떤 이런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정말 교수님들, 심지어 해외에 계신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수학자분들까지도 이렇게 수능 문제를 같이 풀어봐 주시면서 "아 이런 건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설명까지 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의 풀이에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검색만 해 보셔도 그렇게 몇 년도 몇 번 문제라고만 해도 최근 문제부터 특히 많이 생겼으니까 최근 유형 3개년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진짜 아주 대학 교수님들이 정말 제대로 풀어 주신 분도 계시고 막 대학교 내용까지 설명하신 분도 계시니까 진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이용해서 뭐 다양한 해설, 뭐 제 풀이 다르고 또 심지어 EBS 선생님 풀이 다르고 심지어 뭐 그냥 일반 대학생들 풀이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 풀이를 섭렵하면서 좀 이렇게 수학의 폭을 좀 넓혀 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좋은 세상인 거죠 지금이. 그리고 시중 문제집 문제풀이를 그렇게 다양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문제고 또 수능 문제니까 이슈가 되니까 그렇게 풀어 주시는 것들이니까 꼭 이런 것들을 좀 활용 많이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엔 이제는 누가 1타 강사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돈 주고도 못 받는 과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무료로. 근데 그런 좋은 세상인데 요즘 보면 약간 이제 학생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신이 믿고 따르는 선생님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런 팬심을 넘어서 무슨 종교처럼 믿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널이 있는데 프린스턴대 교수님이 수능 문제를 풀어 주셨는데 그 댓글에 어떤 학생이 1타 강사 누가 이거 먼저 가르쳐 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막 헛소리를 달아 놨어요. 아니 그 교수님이 그 1타 강사 수업을 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수학에는 누가 먼저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대한민국 강사 저도 포함이죠. 그냥 강사는 그냥 강사일 뿐이에요. 그냥 수학 좀 많이 풀어본 선배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모두 우리 허준희 교수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수학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학생들이 점점 이 교육 정치 세력에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참 그런 모습 보면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막 댓글창으로 자기 선생님이 최고라고 써놓은 거 보면은 그럴 때 보면 제가 1타 강사가 아닌 게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 들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농담이에요. 괜히 또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자, 저는 한마디로 이게 다양성이 있으면 좋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인제 이런 좋은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꼭 학생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현재 지금 유형서를 못 놓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유형서를 못 놓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깊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신이 좀 공부 허세에 가득 차 있어서 좀 필기 이쁘게 하고 다 푼 문제집 책상에 딱 올려 놓고 뭐 동그라미 친 거 많으면 좀 뿌듯하고 생각하면서 뭐 시험 점수 안 나오면 근데 그걸 위안으로 삼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공부법은 잘못된 거예요. 당장 바꾸셔야 돼요. 그 공부 허세로 가득 찬 상태니까 그렇게 공부하니까 그래도 부모님한테 할 말도 있고 자기 스스로는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진짜로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제발 진짜 공부를 하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점검하시고요. 자신이 어떤 학생인지 명확하게 알 때까지 좌절을 하지 마시고 반성을 하세요.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꼭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수학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걸 항상 대전제로 믿으세요. 자, 오늘은 모의고사 문제를 우리는 왜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료도 빨리빨리 업로드하고 좀 영상도 수업 영상도 빨리 최대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